안녕하십니까. 제주와 미래연구원 김태윤입니다. 수질이 좋기로 유명했던 제주 지하수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하수 오염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해발 200m 이하 지역 지하수에서 질산성 질소와 대장균군, 일반 세균 등이 검출되는가 하면 해안지역 일부 지하수에서는 질산성 질소가 수질 기준치를 초과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지 못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오염된 지하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 투자와 오염물질이 더 이상 지하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와 미래연구원, 한라일보, KCTV 제주방송, TVN 제주교통방송 공동 주관으로 진행하는 제주 대전환 프로젝트 물은 제주의 미래다에서는 6번째 주제로 지하수 오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해 오염되고 있는 지하수의 수질 개선에 대한 방안을 집중 진단하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이강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이시고 지하수 수질 오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제주대학교 김진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은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수질 관리를 전공하셨는데 제주 지하수 관리 방안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먼저 제주 지하수 오염의 특징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사실상 수질 회복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제주도 지하수의 주된 오염물질은 질산성 질소, 일반 세균, 대장균, 염소이온 등으로 압축되고 있는데요. 이강근 교수님, 이 같은 오염물질이 지하수에서 검출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서 제주 지하수의 수질 오염 특징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제주 지하수의 수질 오염 특징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제주도에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지하수 모니터링을 한 게 1990년도 후반부터 진행이 됐는데, 저희도 저희 연구실에서 나름대로 1990년도 후반부터 현재 이제 10몇 년 이상 또는 약 20년간 그 수질 경향을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제주도에 굉장히 많은 이제 모니터링 관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주로 사람들이 생활하는 우리 이제 그 200m 이하의 그 해안 지역에는 서쪽하고 동쪽이 약간 이제 경향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서쪽 지역에는 이제 질산성 질소라든지 일반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동쪽에는 질산성 질소는 조금 낮지만 염소이온이 같이 나타나는데, 대개 이제 그 농업 활동이나 축산 활동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질산성 질소의 농도가 나오는 거고, 염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해수 침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과거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쭉 수질 경향을 분석해 보면 이게 증가하는 추세가 우세합니다. 감소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굉장히 특이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토지 이용 용도에 따라서 수질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이게 농경이나 축산 활동이 많은 곳이 이제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지금 이제 200m, 고도 2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에서 이 자연 녹지, 초지가 농경지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이쪽에서는 이제 질산염 이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훨씬 더 뚜렷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은 제주의 지하수의 오염이라는 것이 자연적인 게 아니라 우리 인위적인 그런 활동에 의한 영향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제주도의 광역 상수도가 전부 지하수로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약 고도 200m 또는 이제 중산간 내지는 곡기 바운더리에 걸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게 제주도의 광역 상수도원까지 이제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주 시급하게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진근 교수님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지하수 오염원은 축산 폐수와 비료 사용, 생활 화수 등 오염원이 매우 다양한데 제주 지역의 지하수 오염원 그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지금 뭐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제주도 지하수 오염원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가축 분뇨가 있고요. 또 이제 가축 분뇨를 활용한 그 액비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화학 비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인하수 처리 시설이 이제 가장 주요한 4가지 오염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4가지 오염원은 이제 관리를 잘하면은 우리 이제 지하수 수질에 이제 커다란 영향은 미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게 관리가 잘 못 돼가지고 지하로 침투할 경우에 이제 지하수 오염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례로 우리 2017년에 우리 이제 도민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당시 그 특정 지역에서 그 가축 분뇨 한 17,000톤 정도가 우리 지하로 무단 투기돼가지고 그때 상당히 심각한 그 문제를 유발한 적도 있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가축 분뇨를 활용한 이제 액비의 경우에도 이게 액비가 이제 잘 숙성이 안 되고 잘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특정 지역에 이제 집중적으로 살포할 경우에는 그게 이제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오염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농업 활동에 사용되는 이제 화학 비료인데요. 우리 화학 비료의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별로 조금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육지 그 화학 비료 사용량이 한 2.4배를 우리 제주도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하로 침투될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질산성 질소 농도를 이제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개인하수 처리 시설인데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뭐 2010년 이후로 우리 이제 제주도에 많은 그 유입 인구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이제 건축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011년 정도만 해도 우리 도내에 있는 그 개인하수 처리 시설이 한 6,600개소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한 1,092개소 정도 돼가지고 그 증가 정도가 한 55%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적으로도 많이 증가했습니다만 이제 개인하수 처리 시설의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잘 처리가 되면은 오염을 유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처리가 미흡할 경우에 이 방류수를 이제 토양 침투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처리가 미흡한 것이 바로 이제 지하에 스며드는 구조다 보니까 이러한 4가지 오염원이 있고요. 이런 4가지 오염원이 관리가 잘 안 됐을 때 그 지하수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오염원은 그것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차수막을 2중, 3중으로 해서 그 침출수가 지하로 침투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이용했던 쓰레기 매립장은 차수막이 없기 때문에 침출수가 그대로 지하로 침투되는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유류 저장 시설 등 굉장히 이러한 것들로부터 오염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광근 교수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그런 문제가 우리나라의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는 문제고 과거에 이제 서울에서 대형 난지도 매립장에서도 비슷했지만 특히 이제 제주도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그 특정 지역에 아까 그 축산분뇨 대규모 유출 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주도의 지질이 땅속으로 굉장히 이 빗물이라든지 지표상 어업 물질이 아주 굉장히 잘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이런 이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상당히 이제 제주도 같으면 취약 지구고 과거에 그런 차수막이라 이런 게 되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그런 것들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하수 오염은 그 관정을 통해서도 오염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지하수 오염 경로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상수원수 관정이라든지 농업용수 관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은 어떤가요? 이들을 통해서 오염되고 있다는 그런 그 지적들도 있는데 김진근 교수님 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우리 이제 지표면에는 많은 이제 오염원들이 있습니다. 아까 뭐 주요 오염원 4군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제 지하수 관정을 통해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케이싱 외벽에 이제 공간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그쪽으로 오염 물질이 많이 이제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염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 한 2002년부터 그 지하수 관정 개발을 할 때는 그 그라우팅을 이용해 가지고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거를 이제 차단하는 그런 이제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지금 우리 도내 지하수 관정이 한 4,785개소 정도 있는데요. 그 말씀드린 그 그라우팅에 관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그 개발된 게 약 한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지하수 관정을 통해 가지고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취약한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라우팅이 안 된 90%의 관정들은 뭐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점차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라우팅이 잘 안 된 곳은 이제 오염에 취약하기 때문에요. 그런 이제 단계적으로 그런 것을 이제 개선하는 작업을 우리 이제 도에서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속도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얘기를 나눠보면 아무튼 지하수 오염이 계속 되고 있고 오염된 지하수 수질 농도가 점차 상승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인데 오염된 지하수에 대한 조치는 현재까지 뭐 별다른 조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연적인 저감 기능에 맡겨서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또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이게 현실적으로 저절로 지하수 수질이 개선되기를 바랄 수 있는 건지 이광근 교수님 말씀 좀 부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90년대 후반부터 수질 오염의 그 추세를 봤을 때 이 주요 오염 물질의 농도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 얘기는 지금도 현재 자연적으로 저감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오염 물질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둔다면 뭐 오염 개선이 언제 될 거냐는 것보다는 지금보다 더 악화될 거다라는 걸로 뭐 예상을 할 수밖에 없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지금 공급하는 걸 이제 방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계산은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시급하게 굉장히 강력한 어떤 조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상당 기간 적어도 10년, 20년 이상 이 문제가 뭐 악화되는 경로로 갈 거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 조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하수에서 검출되는 질산성 질소 농도가 대체로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다소 낮은 값을 보이다가 강우 후에는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같은 현상은 지층이 이미 오염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진근 교수님, 강우 전후를 통해서 질산성 질소 농도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많은 지하수 관정에서 저희가 이제 수질을 조사해 보면요, 이제 비가 오고 나면은 보통 그 질산성 질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 이제 비가 왔을 때 빗물과 함께 지표면에 있는 그런 많은 그 오염 물질이 유입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제 그렇게 유입되는 경로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제 부실하게 시공된 그 지하수 그 관정을 통해서도 들어가고요. 또 하나 이제 앞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우리 이제 제주도 지질 구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투수성이 매우 양호합니다. 또 숨골이라는 그 이제 특이한 지형을 통해 가지고 빠른 속도로 유입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로를 통해서 오염물질이 유입이 돼서 강수 후에 비가 온 후에 질산성 질소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하수 오염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지하수 수질 개선을 바라는 것은 참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지하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들, 뭐 자연제감, 생물학적 처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이용하는 단계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데 실제 보이지 않는 지하수에서 적용하기는 어렵거든요. 제주도의 지층 구조와 지하수 수질 오염 실태를 감안할 때 글쎄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질 정화 방법이나 기술이 있는가요? 이광근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뭐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제주도 지역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연구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예를 들어 질산성 질소를 정화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방법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 뭐 생물학적으로 자연 저감을 한다든지 뭐 음이온 교환 수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화학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아주 국지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오염돼 있는 데서는 적용 자체를 하지를 않고 할 수도 없는 방법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오염원을 유입되는 그 자체를 차단하고 예방 관리를 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지. 네. 이미 진행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게 비용 경제적이고 훨씬 건강해지는 건데 이미 뭔가 문제가 일어나서 그걸 되돌리려고 하는 것은 힘도 들지만 현재 우리 이 제주도의 상황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그런 것 자체는 아주 우리가 특정한 국지적인 어떤 지역에서 그 일부만 정화를 하겠다 하면은 상당한 비용으로 아마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그 우리 제주도에 적용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김진근 교수님, 지하수 오염 경로 중에 하나가 관정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라우팅을 하면 실질적으로 지하수 오염원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지, 90%가 지금 그라우팅이 제대로 안 된 관정이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 중에 하나는 그라우팅하는 방법도 될 것 같거든요. 이러한 효과가 정말 있는 건지 좀 연구된 게 있으시면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라우팅이 사실은 그 지하수 오염원 유입 차단하는데 혹은 이제 최소화하는데 이제 가장 효과적인 이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제주도에서 2002년부터 그거를 이제 제도화했다고 그러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게 되면은 지표면으로부터 30m까지 이제 그라우팅을 채우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구차가는, 그래서 30m 이제 체험 그라우팅하는 걸 이제 제도화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도화 되기 이전에 이제 만들어진 그 개발된 관정이 한 9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시설 개선하는 방법이 이제 그라우팅을 이제 보강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저히 이제 이런저런 방법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관정을 폐공하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부실한 곳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오염원의 지하수로의 그 유입 경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 미시공된 그 좀 미비한 곳은 이제 그라우팅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너무너무 심각한 곳은 폐공까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광근 교수님, 그 관정 관리 측면에서 수질 오염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아니면 수질 오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관정 관리 측면에서 혹시 보완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지금 관정 관리 측면에서 이제 이 행정 제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굉장히 오래된 관정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제주도 같으면 특히 이제 서부 지역에는 중간에 불투수청이 있고 관정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관정의 이염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네. 그쪽으로 상부에 있는 오염된 것이 바로 하부로 깨끗한 지하수로 네.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어디에 문제가 되느냐 하는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이제 지구 물리학적인 그 기술 개발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할 수 있는 건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폐공이라든지 좀 과감하게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질을 개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오염물질이 땅속으로 침투되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지하수 수질 오염 방지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나 개선 방안 등이 있으면 김진근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제 아까 모두의 그 우리 이제 주요 오염원 이제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이제 가축 분뇨의 경우에 이제 무단 투기는 사실 이제 아주 이제 강력한 범죄고요.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연결해서 이제 그 가축 분열을 활용한 이제 액비 부분도 있는데요. 이제 액비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이제 많이 이제 그걸 살포해가지고 중산가 쪽에 이제 지하수 오염이 됐는데 액비 살포 자체를 이제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또 이제 가축 분뇨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가축 분뇨를 활용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혐기성 소화를 시켜가지고 그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우리 제주도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축 분뇨에서 나오는 그 물을 아주 정화하기 위해서 그 막여과 역삼투를 이용해서 이제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우리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에서 이제 그런 거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방법에 이제 도입이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그 기술적인 지원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또 도정에서 또 우리 도민들과 함께 고민이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주요 오염원이 아까 이제 그 화학 비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제주도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학 비료 사용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화학 비료를 적게 사용하고도 그 농업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뭐 우리 도 차원의 기술 지원이랄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가 개인하수 처리 시설입니다. 우리 도내에 한 1,992개소 정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개인하수 처리 시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작은 소규모 그게 이제 하수 처리 시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이제 개인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에 대한 이제 전문 지식을 이제 안 갖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런 또 이제 기술 지원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행정에서 뭐 그 지도 점검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그 개인하수 처리 시설 운영 관리를 잘하기 위한 기술 지원, 그래서 이제 컨설팅 제도랄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기술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가 겪고 있는 지하수 오염원, 오염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이강근 교수님께서는 해외 사례나 아니면 성공 모델이나 제주도에 적용할 만한 그런 모델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두루두루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 김진건 교수님 그 굉장히 오염원 자체를 이제 이 누출을 저감시키고 관리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는 이제 제주도에서 어디가 취약한 지역이냐 네. 아니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소위 말해 지도 작성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액비 살포를 하더라도 정말 직격탄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지하수의 수질 등급에 대한 정확한 매핑이 필요하다. 네. 지금 현재 아주 청정원을 잘 관리해야 될 것과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서 잘 모니터링해서 뭔가를 오염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과 이미 나빠져서 문제가 도민의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정화 조치를 하든지 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질산염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회원 국가나 회원의 그 자치단체에서 따라하도록 이제 권고를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는 것 중에서 이걸 어느 정도 잘 소화해서 좀 모범 사례라고 볼 만한 것이 벨기에에 있는 왈룬 지방에 있는 그런 나이트라왈이라는 그런 약간의 이 조직이 있는데요. 네.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환경을 감시하는 쪽과 그 다음에 행정당국하고 그 다음에 축산이나 이 농업을 하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모여서 소통하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갑자기 뭔가 축산이나 농업을 하지 말라 이럴 수도 없는 거고 네.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의 이 오염 물질 같은 것,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비료를 쓰고 하는 게 합리적인지를 제시해주고 이 환경 하시는 이 NGO들은 이제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 당국은 그 전문가의 권고를 받아서 이제 권유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해 당사자인 축산이나 농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잘 협력을 해서 서로 정말 소통하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이래야 이제 성공적인 모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경우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해 당사자하고 환경 감시하는 이런 쪽이 다 이렇게 협력을 해서 서로 잘 소통하면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좀 찾아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은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 때부터 실천의 주체들이 함께 참여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실제로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뭐 제도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으면 이미 벌써 다 해결을 했을 겁니다. 예. 상수원 수질,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주요 물질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김진근 교수님, 가장 시급하게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서 도입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이제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서는 결국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오염원 관리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네. 지금 우리 이제 도내에는 우리 취자도 포함해서 17군데의 정수장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생산한 수돗물을 우리 이제 도민들께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 17군데 정수장 중에 이제 9군데는 우리 이제 심층 지하수를 취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m에서 한 350m 정도 이제 관정에서 이제 취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통 이제 지표수를 취수하는 정수장의 경우에는 이제 많은 이제 처리를 합니다. 수채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지표수에는 오염물질이 많기 때문에요. 이제 응집제라고 하는 이제 화학약품을 넣고 뭐 혼화 처리, 또 응집 처리, 그 다음에 뭐 침전 여과를 한 다음에 소독을 하고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도내 아까 17군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이제 6군데 정수장은 이제 그렇게 공급하고 있고요. 육지부는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제주도에서 이제 9군데는 이제 우리 심층 지하수를 취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별도의 이제 오염물질이 없기 때문에요. 그 취수해서 아무 처리 안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염소 소독만 하고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2, 3년 전까지 이제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한 2, 3년 전부터 이제 그 심층 지하수에서도 이제 오염 현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애월 정수장에 있거든요. 애월 정수장의 그 상수원에서 지하수입니다만 거기서 우리 이제 지표수의 오염으로 그 추측이 되고 있는 그 분원성 대장균 이런 게 이제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지표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수의 경우에는 여과 시설을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월 정수장의 경우에는 이제 2022년 이제 여름까지 이제 막여과 시설 도입이 예정돼 있고요. 그 실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군데 정수장 중에 이제 애월은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8군데가 있습니다. 8군데 정수장도 그 지하수를 취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질을 조사해 보니까 뭐 대장균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지표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하수도본부의 계획으로는 2028년까지 여기도 이제 여과 시설을 다 도입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만 추정되는 것이 3천억이 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고요. 이거는 또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 지하수 수질 관리를 잘했으면은 아무 처리 안 하고 그냥 소독만 하고 마실 수가 있었는데 지하수가 오염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막여과랄지 다른 어떤 이제 여과 시설을 하고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막대한 예산이 이제 우리 도민의 이제 부담으로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광근 교수님, 결국 사람이 마실 물과 뭐 가축이나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를 관리해야 되는데요. 지하수 연구를 쭉 해오시면서 상수원수로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를 별도로 관리할 수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은 상수원수를 이제 취수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조치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사실 우리 제주에 계시는 이제 주민들께서 이 문제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이 거의 대부분이 지하수에서 온 거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볼 때는 이게 이미 심각 정도를 지나고 있다. 그래서 다 나서야 됩니다. 지금 행정당국 혼자서 할 수도 없고 주민들께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서서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야 되고 일단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걸 저감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를 이제 지하수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하수 고갈 문제뿐만 아니라 수질 오염 방지 대책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하수 수질
회복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그리고 또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발언 겸 도민들에게 당부할 말씀이나 보충할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좀 짧게 김진근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리 진짜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제주도 지하수는 진짜 생명수고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뭐 다른 환경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이런 거는 다 우리 모두가 가해자인 동시에 이제 피해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은 우리 제주도에 뭐 지하수뿐만 아니라 뭐 상수도, 하수도, 뭐 농업용수 전체적으로 이제 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제에 우리 이제 물에 대한 인식 대전환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물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출발점은 진짜 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고 또 물을 절약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제주도 과거에 물 사정이 너무너무 척박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해안 근처에 이제 용천수 나오는 거를 물 허벅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기르다가 이제 생활용수로 쓰고 그러셨는데 물 허벅의 용량이 한 20리터 정도 되거든요.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하루에 1인당 물을 어느 정도 사용하시냐면 한 320리터 정도를 사용하십니다. 전국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인데요. 문화생활의 차이가 있으니까 옛날이랑 지금이랑 이렇게 뭐 동등하게 비교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3인 가족으로 치면 하루에 사용하는 물 사용량이 허벅으로 치면 50번입니다. 네. 그러니까 50번을 물 허벅을 갖고 왔다 갔다 이제 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제 물 사용량이 높은데 그래서 이제 320리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은 한 295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평균보다 우리 제주도가 한 8.5% 높고요.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최근 10년간의 우리 물 사용량을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요. 매년 2%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국 평균으로 보면은 그 물 사용량도 전국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그 비율이 한 0.65%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1인당 물 사용량이 전국 평균 대비 한 8.5%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사용량 증가 추세가 전국 평균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네. 과거에 그렇게 물이 귀하고 네. 척박했었는데 물 사용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물 문제 해결의 그 첫 출발점은 물을 소중히 하게 생각하고 한 방울의 물도 절약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첫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광근 교수님, 제주도의 어떤 책임도 중요하겠고요. 제주도가 지하수 연구센터도 만들어졌는데 이런 공공 부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지하수 오염되는 문제를 막을 길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정리하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제주도는 눈에 보이는 땅 위에 보물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땅 네. 아래쪽에 지하에 보물이 있는데 위쪽에는 자연유산 지질공원 이런 걸로 세계 네. 지질공원 대표되는 정말 아름다운 그렇죠. 경관 있고 정말 또 공기도 맑은 공기입니다. 땅 밑에는 정말 삼다수급의 맑은 지하수가 있습니다. 근데 땅 위에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인식이 되는데 땅 밑에는 네. 정말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네. 공공기관의 역할은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현재도 소중하지만 영원히 제주의 보물이 될 이 자원을 중요하고 어떻게 지켜야 되고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방법도 제시해드리고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그 방법도 알게 되시고 또 참여하시고 실제로 행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도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입니다. 생명수가 오염되고 있는 걸 손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제주자치도 특별법에 도지사는 지하수의 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부터라도 만사를 제쳐놓고 지하수 수질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그게 곧 제주의 가치를 지키고 도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